신학의 대중화, 대중의 신학화를 꿈꾼다. 모두를 위한 신학 블록버스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에 대해서 다루게 될 거예요. 르네상스는 뭐 사실 되게 익숙한 단어이긴 합니다. 르네상스에 대해서 또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빠질 수 없는 핵심 코너죠. 목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매주 한 번씩 긁으셔야 되니까. Previously on 신학 블록버스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중세의 쇠퇴기를 살펴봤습니다. 아비뇽 교황 시대, 아비뇽. 대분열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교황권이 추락해 가고 그 와중에 이제 위클리프와 후스 등의 개혁 요구를 묵살하고 탄압해 가면서 이단들 망가져가는 중세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453년에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오스만 투르크에게 함락되면서 동로마가 멸망하고 정교회의 중심이 러시아로 옮겨간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냥 매화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명쾌하고 깔끔합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중세말 서유럽은 전쟁과 전염병 그리고 침체된 경제 상황으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15세기쯤 되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던 거예요. 경제가 되살아나고 문학과 예술의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시기를 가리켜서 르네상스 시대라고 부르는 거죠. 사실 중세는 몇 차례 르네상스가 있었어요. 8, 9세기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불렸던 르네상스도 있고 12세기에도 르네상스라고 할 만한 어떤 문화의 부흥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그냥 르네상스라고 하면 이 시대를 말하는 것일 정도로 가장 강력한 부흥이 바로 이 15, 16세기의 이 르네상스였다는 거죠. 이 시기의 르네상스가 통상 우리가 부르는 르네상스 시기라는 거죠. 이 르네상스는 처음에 이탈리아에서 일어나서 유럽 대부분의 지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왜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을까?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탈리아는 고대 로마의 건축물과 여러 유산들이 가득했던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탈리아인들이 고대 문명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자기가 사는 곳에서 지켜보면서 자극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도시 자체가 거기가 로마니까. 또 하나의 이유는 중세 스콜라 신학은 서유럽의 북쪽 지역에서 부흥했고 이탈리아에서는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지성의 진공 상태라고 할 만한 것을 이제 르네상스가 메운 거죠. 세 번째는 아까 오스만 투르크가 동로마를 멸망시켰을 때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지식인들이 서유럽으로 이제 대거 넘어왔기 때문이었어요. 이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에 정착을 하게 됐고 그 지역에 그리스 학문과 문화에 대한 관심을 이제 불러일으키게 된 거죠. 책에 소개하고 있는 건 금속알자를 사용해서 이제 인쇄술의 비약적인 발전이 일어난 것. 책이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르네상스의 핵심 주장은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르네상스의 아주 유명한 슬로건인데요. 르네상스가 말하는 근원이 뭐냐? 그게 이제 그리스 로마의 고전 문화였던 거죠. 르네상스의 특징은 뭐냐면 그리스 로마 문화를 열렬하게 신봉하는 태도. 단지 그냥 옛것을 신봉하는 태도만이 아니라 그거를 자기 시대에 가져와서 그 시대를 새롭게 만드는데 쓸 수 있다라고 보는 태도가 르네상스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르네상스 사람들은 그 고전 시대, 자기들이 숭배하는 고전 시대와 자기들 시대 사이에 있는 중간 시대는 후진적이고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중세. 네, 중세, 중간 시대, 미들 에이지라고 불렀던 거죠. 그 단어도 르네상스 시대 학자들이 그 시대를 무시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아서 만들어낸 말이었다는 거죠. 이 르네상스 시대의 세계관을 가리키는 말로 후대의 우마니스타, 인문주의라는 말을 이제 사용하게 돼요. 이게 영어로는 휴머니즘인데 현대에는 이 말을 보통 어떻게 쓰냐면 인간을 중심에 두는 무신론적 세계관을 뜻하는 말로 쓰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신학에서 이 말을 보통 이런 의미로 쓸 때는 인본주의라고 번역을 하게 되죠. 같은 게 아닌가요? 단어로는 같은데 무신론적 세계관을 뜻할 때는 인본주의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과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는 인문주의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적절한 번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인문주의자들은 전혀 무신론적이지 않았어요. 다들 기독교 전제 위에 있었던 거고 그래서 인본주의라는 번역보다는 이들이 인문주의자였다는 거죠. 이전 시대와는 인간을 다르게 이해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르네상스의 인간관을 잘 보여주는 게 미란돌라가 쓴 인간 존엄에 관한 연설이라는 것이었어요. 이분은 인간을 어떤 주어진 정체성을 하나님이 주신 주어진 정체성을 그냥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아니라 그 정체성을 스스로 완성해가는 능동적인 존재로 그려요. 이런 인간관이 이제 중세의 어떤 보수적인 위계질서를 답답해하던 사람들한테 아주 강력하게 어필하게 된 거예요. 사이다네, 사이다. 그렇죠, 그렇죠. 르네상스 시대는 사실 어떤 시대였냐면 세상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려는 역동적 에너지가 가득한 시대였는데 그렇게 만든 힘이 바로 이제 이런 인간관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더 멀리 보게 되면 인간의 자유를 강조했던 18세기의 계몽주의, 그 계몽주의의 길을 예비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인본주의가. 그런 의미에서 르네상스가 근대의 문을 열어젖히는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죠.
그 르네상스가 기독교 세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생각해 봐야겠죠. 세속 르네상스에서는 돌아가려는 원천이 아까 그리스 로마 고전이었다고 했는데 기독교가 돌아가야 할 원천은 뭘까요? 성경. 네, 당연히 성경이죠. 그래서 르네상스는 기독교 안에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강한 자극과 동기부여를 이제 주게 되었어요. 이 당시에. 네네. 이걸 잘 보여주는 르네상스 시대의 교회 개혁가를 꼽자면 바로 에라스무스일 거예요. 당대의 가장 저명한 인문주의자였고요. 베클로우라는 학자는 에라스무스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유럽이 그를 소유하고 싶어 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16세기 유럽은 그의 유럽이었다. 이야, 그럴 정도로 당대의 지성. 예, 대표작이 그리스도인 군사의 지침서라고 저희 책이 썼는데 이제 보통은 언어 제목의 첫 단어를 따서 엔키리디온이라고 불러요. 이 책에서 이분은 기독교의 미래는 성직자가 아니라 평신도에게 있다고. 이 순간에 살짝 입꼬리가 올라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에라스무스가 우리 시대에 오시면 베스트 섭의 1순위. 그러니까 저희 패널이 돼도 맞아요. 여기 맞아요. 에라스무스님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는 평신도들이 성경을 꾸준히 읽는 것을 이제 경건 생활의 핵심으로 이제 제시하게 됐죠. 그리고 이분은 당대에서 중요했던 교회, 사제, 성례전, 전통 이런 것들을 상대적으로 경시하고 신자 내면의 신앙을 이제 강조했어요. 이 책은 정말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주로 이제 교육받은 평신도들에게 호소력을 발휘했다고 해요. 맥그라스는 당시 평신도들의 자기인식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 이 책의 영향이었다 이렇게 평가하죠. 에라스무스는 직접 그리스어 신학 성경을 출간했어요. 당시에 통용되던 거의 유일한 성경이 뭐였냐면 교부 시대에 히에로니무스가 만든 라틴어 역본인 불가타 성경이었어요. 신약 성경 그리스어로 원래 쓰였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원어 그대로 접하게 되니까 불가타 성경의 권위가 위협을 받게 된 거죠. 책에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 고해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 불가타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에라스무스는 고해하라가 아니라 그냥 회개하라로 번역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고해라는 제도가 아니라 마음의 돌이킴을 말하는 거다. 그러면 고해 성사라는 제도의 성경적인 근거가 약해지게 되는 거죠. 다른 예로 에베소서 5장의 불가타 성경은 결혼을 성례, 세크라멘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결혼은 성례다. 그래서 칠성사 안에 결혼이 들어가는 건데 라틴어 세크라멘툼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 미스테리온인데 이건 그냥 신비라는 뜻이에요. 칠성사의 결혼을 포함시킨 교회의 전통의 성경적 근거도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단지 그 불가타라는 역본 하나가 신뢰를 잃는 문제가 아니라 그 번역 위에 세워놓은 교회의 전통이 이제 의심받고 위협받는 상황이 된 거죠. 굉장히 논란이 됐던 작품이었겠네요. 그렇죠. 이처럼 이제 이 인문주의의 등장은 교회 전통에 대해서 더 엄밀하게 평가하고 철저하게 개혁할 것을 교회에 이제 요구하게 만들었던 거죠.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교회보다 이런 학문 공동체가 가지는 권위와 영향력이 커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종교개혁의 터가 닦아진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학자였잖아요. 루터 이런 분들도 대학 그렇죠. 교수였고 이런 터를 닦게 된 거죠. 이번 장에서는 이제 르네상스 얘기에서 살짝 빠져나와서 이게 중세시대의 마지막 챕터이기 때문에 중세시대 전반에 걸쳐서 예술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좀 정리해주고 있어요. 중세예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뭘까요? 고딩 양식이에요. 맞아요. 높이 솟은 첨탑, 그렇죠. 아치 이런 걸로 하나님의 위대함을 표현했던 거죠. 건축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벽이 감당해야 되는 하중이 줄어들면 창문 크기를 키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창문 크기가 커지면서 스테인드 글라스도 이제 같이 발달을 하게 된 거예요. 또 이제 미술을 보면 서방 교회는 주로 교회 벽에 그리는 종교화들, 예수님과 마리아를 주인공으로 하는 또 복음서 에피소드를 다루는 그런 그림들이 발달했고 동방 교회에서는 뭐 너무나 유명한 성화, 성상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된 거죠. 또 연극도 있었다고 해요. 신비극이라는 연극이 중세 후기에 주로 영국에서 발달을 하게 되죠. 좀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예, 여러 길드들이 이제 부분을 맡아서 그게 합쳐져서 대규모 연극이 되는 어떤 지역 축제 같은 그걸 이어받은 것이 어떤 문학의 밤이 아니었어요. 40대 여러분. 음악을 보면 음악은 이제 중세 초기에는 단선율 송가가 발달했다고 해요. 이거 중에 가장 유명한 게 그레고리오 성가, 그레고리안 챈트라고 교황 그레고리오 1세가 주관해서 이제 송가들을 예배용으로 편집한 거죠. 이제 9세기에 가서는 이제 다성음악도 점점 발전해 갔다고 합니다. 중세 예술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그 두드러진 특징을 보자면 교육 목적이 강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가 무슨 얘기냐면 중세 신학과 영성의 한계가 뭐였냐면 소수의 그렇죠. 엘리트들의 전유물이었고 일반 대중과 괴리돼 있었다는 거였잖아요. 그러면 일반 대중들은 어떻게 신앙을 배우고 경험했나? 이 부분에서 바로 성례전과 예술이 채워졌던 거예요. 교회의 높이 솟은 첨탑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배우고 성당 스테인드 글라스에 투과된 영롱한 빛을 통해서 어떤 천국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그랬던 거죠. 성경을 직접 접하기 어려웠던 대중들은 그림에서 또는 연극에서 이렇게 복음서의 내용을 배우게 되기도 하고요. 예술이 그런 부분들을 채워줬던 거예요. 사족을 좀 덧붙이자면 종교개혁 이후에 등장했던 개신교는 말씀을 통한 개혁을 주창하다 보니까 설교와 강의 등의 어떤 이런 주지적인 교육을
쪽을 굉장히 강조하게 됐어요. 되게 중시하게 지성적이고. 됐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성례전과 예술의 활용을 경계하고 경시하게 됐어요. 그런 특징이 사실 개신교 신앙에서 오늘날까지도 좀 쭉 이어지게 되는 거죠. 개혁의 맥락 안에서 보면 물론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개신교가 이제 교회 2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온 성례전과 다양한 기독교 예술의 유산으로부터 단절돼 버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 개신교 진영에서는 그래도 이머징 처치라던가 신수도원주의 또 뭐 급진 전통주의 이런 흐름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전을 다시 강조하고 고대와 중세교의 유산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면서 이제 개신교 영성을 풍성하게 해주고 있는 거죠. 이 15, 16세기 유럽에서 르네상스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였냐면 이 시대에 일어났던 그 항해와 탐험의 붐이었어요. 르네상스가 유럽에 내적인 활력을 준 것이었다면 항해와 탐험은 외적 팽창을 가능하게 한 거였죠. 이 흐름을 주도했던 나라는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었어요. 교회사 측면에서 중요한 지점을 짚어보자면 이 탐험이 경제적인 동기만이 아니라 선교적인 동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식민지 확장과 선교가 함께 진행되죠. 아시아에서 맹활약했던 건 예수회였어요. 프란시스코 사비에르 유명하죠. 이분이 이제 인도와 인도네시아, 일본에서 선교를 했고 중국 선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돌아가셨다고 하죠. 그 이후에 마테오 리치가 이제 중국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콜럼버스 이후로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에스파냐와 포르투갈, 프랑스가 앞다투어 진출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똑같이 예수회, 도미니크회, 프란체스코의 선교사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활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16세기를 지나게 되면 기독교는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 모든 대륙으로 전파된 종교가 되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세계 종교가 네네네. 근데 이제 내용을 더 들여다보게 되면 이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되는 지점이 사실 많이 보여요. 어두운 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대항해 시대에 이들이 한 일이 사실은 뭐예요? 이 원주민들이 자리 잡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던 땅에 침입해서 식민 지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식민 지배에서 예외 없이 이윤을 짜내기 위한 가혹한 노동 착취, 노예 무역, 자원 수탈이 있었어요. 과연 이러한 불의와 복음이 함께 갈 수 있는가? 정복자들이 가져온 복음은 피정목민들에게 과연 복음일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은 기쁜 소식인데. 예. 그때도 당연히 이런 질문을 던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신앙인들이 있었어요. 후스토 곤잘레스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의 카톨릭 교회는 시작부터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한쪽에는 정복자들의 착취를 지원하고 정당화하는 사제와 수도사들이 많이 있었고요. 한편에서는 이런 착취를 비판하고 원주민들을 보호하려고 한 사제와 수도사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 이름들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라스 카사스, 페드로 클라베르 같은 분들이 있어요. 가톨릭 교회의 이런 양면성은 현대까지도 그대로 이어져서 남미에서는 여전히 지배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교회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가 이제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현대에 오면 남미의 이 가난한 자들의 교회에서 해방신학이라고 하는 네. 아주 현대신학의 거대한 지류가 나와서 전 세계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해방신학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은데 현대신학을 다룰 때 다시 그렇게 슬슬 밑밥을 좀 찾아서 네. 던져주시고. 던져야죠. 오늘 홍쌤의 플러스는 어떤 내용입니까? 중세와 르네상스를 마치면서 주요 연표를 시간 순서대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총정리로 네, 연표를 네, 통해서 네, 해주시는 거군요. 1부에서는 이제 교부시대 때 서로마의 멸망까지를 정리를 했었어요. 중세 르네상스는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중세를 여명기와 전성기와 세태기로 나눌 수 있다고 앞에 이제 계속 이야기했었는데 중세 전반기의 큰 특징은 5, 6세기에 교황권을 서유럽에서 이제 확립해 갔던 그 시기. 이 시기의 주요 인물로는 교황 레오 1세, 그레고리오 1세가 있어요. 세속 권력에서는 이제 서유럽의 패권을 잡은 국가가 프랑크 왕국이었는데 그 프랑크 왕국에서 특별히 8, 9세기에 사르만 대제 때 카롤린거 르네상스가 일어나죠. 이때가 이제 어떤 중세 유럽의 기틀을 닦았던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전성기를 예비하면서 11세기에는 그레고리오 개혁이 일어납니다. 기억하시죠? 네, 암흑기를 개혁. 극복하게 했던 여기서 주요 인물 레오 9세 교황, 그레고리오 7세. 이 시기에 사실 교황 레오 9세 때 동서교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었고요. 중세 전성기에 일어났던 일들 세 가지만 정리하자면 교황권의 절정에 십자군 원정이 있었고 제4차 라테란 공의회가 있었고 신학적으로는 스콜라 신학이 활짝 꼽히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을 썼던 시기가 이 13세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14세기로 넘어가면서 쇠퇴기가 있게 되죠. 아비뇽 교황 대분열 시대를 끝냈던 것이 콘스탄츠 공의회였었고요. 또 1453년에는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면서 동로마가 멸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와 겹치어가면서 이제 르네상스가 일어나는데 르네상스 시대의 특징 대표적인 학자는 에라스무스를 들 수 있겠고 또 이 시기에 대항해 시대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주도해가면서 이렇게 외연을 확장했던 것들을 오늘 보았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이것만 해주세요. 너무 쏙쏙 잘 들어와요.
이렇게 중세 천년의 대장정을 달려왔는데 다음엔 이제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많이 알고 있기도 하고 관심도 가장 많을 이제 개신교를 통해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개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겠죠. 여기까지 쫓아오신 여러분들이 늘 제가 보면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을 보고 이렇게 따라오실 줄이야. 역시 또 열렬한 스무부는 또 정말 늘 함께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